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박미정 학술연구교수입니다. GPT의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 딥러닝과 LLM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딥러닝 파트로 첫 번째는 딥러닝 역사와 개요에 관해서, 두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의 이해, 세 번째는 역전파 알고리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로 딥러닝 역사와 개요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인공지능의 발전,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발전 과정, 그리고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개념은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가 학습하고 생각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지성을 갖춘 존재 또는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개념으로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개념으로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로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및 처리,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배포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매우 다양합니다. 그로 인한 예로 쇼핑몰 사이트에 기록된 사용자 문의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는 데이터로 챗봇을 구축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때 방법이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는 데이터 수집 방법이 마련되었다면 장치를 마련해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직접 구매하여 구축할 수도 있고 간편하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사용량 기반 요금 형식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고 질의에 답변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다음 서비스를 배포하는데요. 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배포해야 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배포, 유지,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사물 인터넷, 데이터 전송을 위한 5G 기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 패턴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과 연결이 되죠.
그러한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알죠?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장치를 센서로 연결해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 요즘 뜨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화한 농업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 내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기기는 온도, 습도, 햇빛 등 스스로를 조절해 주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요소로는 5G 기술이 있죠. 5G의 특성은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LTE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20기가 bps와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현실화시킬 통신 기술로 초고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연결성, 초지연성으로 지연 시간을 가지지 않고 끊김없이 연결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처리 위한 클라우드 기술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어딘가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불러와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름을 뜻하는 클라우드로 이런 단어처럼 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는 듯한 컴퓨팅 자원을 원하는 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 패턴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게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CPU로 처리하지 못하는 GPU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처리 능력이 가능해져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해서 컴퓨터의 그래픽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범용적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GPU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 시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인공지능에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으로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가 있고, 근데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도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화, 뭐 보험 심사랄지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를 시켜줬죠. 그 다음에 개인 능력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협동 로봇을 이용하면 제조 공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역기능인데요. 멍청한 AI.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사고 능력이 형성되므로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100% 믿는 것보다는 그냥 뭐 비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윤리적 책임 소재 문제가 있어 인공지능은 현행법상 법적 권리나 의무의 주체인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생계 위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측 불가능한 AI가 있습니다. 학습되지 않았거나 추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은 평소와 달리 엉뚱한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요의 이제 큰 틀을 한번 봐볼게요. 인공지능을 보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이 정한 모델과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한정이 되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구조죠. 이 전체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의 제약이 있어 모두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인공지능의 역사,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술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고 딥러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세 번째는 광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개념을 보면 명시적인 정답, 그라운드 스루,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얻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 와닿지는 않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컴퓨터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시스템에 고양이랑 강아지, 그림을 주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그림은 고양이고 이 그림은 강아지야. 그러면 컴퓨터가 정답을 받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받았을 때 고양이 같이 생긴 이미지인데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고양이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컴퓨터에게 이 이미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고양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지도학습입니다. 문제와 정답을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법이 지도학습입니다. 그 다음 비지도학습은 어떻게 학습이 되는 거냐면 비지도학습은 이런 가운데에 컴퓨터 시스템이 있죠. 이런 시스템한테 정답은 알려주지 않고 고양이와 강아지의 이미지를 몽땅 넣어줍니다. 컴퓨터 시스템에게 한번 특징이 비슷한 애들 두 개로 구분해 보라고 시킵니다. 이 시스템이 고양이는 고양이랑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애들끼리 분리를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랑 비슷한 애들끼리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 수학적 기법을 쓸 수도 있고요. 통계적 기법을 쓸 수도 있겠죠. 여러 기법들을 사용해서 구분을 하는 시스템이기에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럼 광화학습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볼게요. 강화학습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에이전트는 로봇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에이전트에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어요. 이런 환경이 놓여져 있을 때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수행합니다. 액션이라고 하는 특정 행동을 수행을 했을 때 환경이 에이전트한테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보상을 더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수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행동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방향성을 찾는 학습 방법이 강화학습이에요.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롤이라는 게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 행동을 한다. 이 기기에 이기기 위해서 레벨업도 하고 아이템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더니 보상으로 게임 승리라는 것 또는 티어가 올라가서 게임의 등수가 올라가거나 하면 나는 보상을 받고 또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학습을 해서 점점 더 그 게임 실력이 늘어나겠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의 종류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지도학습에는 종류가 있는데 또 그 안에 분류와 회귀가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에는 군집화와 차원 축소가 있고 이 외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나뉩니다. 인공지능으로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약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에서만 동작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이고요. 약인공지능에는 이세돌 9단 아실까요?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 구글 번역 시스템 또는 유튜브 같은 추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에는 여러분들 영어 좋아하나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인간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터미네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 공장 로봇과 비서 로봇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하나 중요한 개념은 튜링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봤죠?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아버지가 제시한 기법입니다. 튜링 시스템을 통과하는 시스템은 인간을 구분할 수가 없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강인공지능은 당연히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하고 또는 동일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을 넘어 초인공지능이 있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입니다.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딱 초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멸망시키려고 하죠. 인간을 초월한 시스템을 등장하는 영화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선 순간부터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은 알파고 같은 경우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을 이겼으니까 인간을 뛰어넘었네. 그럼 약 인공지능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알파고는 주어진 조건에서 동작을 합니다. 바둑에서만 동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는 약 인공지능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인공지능에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은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기술 수준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지식 수준을 올라갑니다. 그죠? 인간의 지식 수준은 주황색으로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기계지능 수준은 1950년대 이후에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기계의 지능 수준이 인간의 지식 수준을 초월하는 순간이 있겠죠. 이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고 이 기술적 특이점을 넘는 순간 초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계열로 보면 규칙 기반 인공지능, 연결주의 인공지능, 통계 기반 인공지능 해서 사용자까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시대순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지능을 기계적 계산 과정으로 연구 진행 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규칙만 있으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규칙 기반으로는 인공지능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연결주의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지능은 두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 사이에 연결해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뇌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딥러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의 신경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의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통계 기반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이런 통계 기반의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핫해진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좁은 문제 영역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동작할 수 있는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식 베이스는 특정 분야의 지식으로 구성된 규칙 집합, if된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추론 엔진은 규칙과 사실을 연결하여 추론 사슬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사슬을 연결하여 추론과 사슬을 생성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전문가 시스템 간의 통신을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f된 구조로 추론과 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식 베이스에 if된 구조로 규칙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3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규칙 1은 y와 d로 z가 설명이 되고요. 규칙 2는 x와 b 그리고 2로 y가 설명이 됩니다. 규칙 3은 a로 x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추론 사실을 연결하면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 이런 규칙으로 다 연결하면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규칙은 뭐냐면 A랑 B랑 E를 알면 Y를 알 수 있겠구나. 이게 지식 베이스에는 없지만 새로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모든 지식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기반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시장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온디매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유통에서는 유통 4.0 그리고 예측 판매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MAS라 그래서 뭐 구독 서비스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 여러 이동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해 경로, 비용, 결제를 통합 제공하는 개인형 맞춤 교통 서비스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나가거나 그 다음에 뭐 티맵 이런 것들 사용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나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 인공지능이 시장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뉴스로 여러분들 많이 접했죠. 어떤 인공지능이 뭐 성차별을 한다. 또는 인종차별을 한다. 아니면 특정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위반했다. 이런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기본 원칙과 핵심 요건을 지정했습니다. 기본 원칙과 핵심 요건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따르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다 관련된 성명을 내놓거나 법안 같은 것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 딥러닝의 개요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딥러닝의 타임라인부터 살펴보면 굵직굵직한 히스토리부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초에 1940년대에 일렉트로닉 브레인이라는 컨셉이 시작됐는데요. 뭐 A and Y, X and Y, X와 Y, not X 이런 논리 연산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1950년대에 튜링 테스트라는 기계가 사람처럼 지능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테스트를 개발하였고 1956년에는 처음으로 AI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경망의 구조를 본따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에이다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인공지능의 1차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황금기는 XOR 문제 이슈로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M. 민스키 박사가 퍼셉트 구조는 XOR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뒤로 1969년부터 1986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암흑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다층 퍼셉트론이 나왔는데요. 여러 개의 레이어만으로도 뭔가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역전파 알고리즘은 XOR 문제를 해결이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뭔가 해결되지가 않았거든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학습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퍼셉트론을 학습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의 한계가 발생했고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방법의 부족으로 2차 암흑기가 도래되었습니다. 2차 암흑기는 2006년까지 좀 길었죠. 이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딥 뉴런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역전파 알고리즘 개념과 다양한 러싱러닝 기술, 딥러닝 기술이 학습에 사용되었습니다. 딥 뉴런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딥러닝이라는 용어로 시작된 것입니다. 극복 가능한 다양한 이론적 방법이 등장을 했고 최적화된 경사하강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강력한 성능의 GPU가 개발이 되면서 인터넷, IoT 등의 산업이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여 빅데이터로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DNN, 다수의 은닉층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신경망, 또 CNN, 영상 처리에 활용되는 합성 곱을 이용한 신경망, 오토 엔코더,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으로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RNN, 계층의 출력이 순환하며 시계열 정보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이 있습니다. 2010년 알파고의 등장, 또 트랜스포머, 챗 GPT 등장으로 활발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